안녕하세요. 한면의 제3정치 물결 여러분 또 뵙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광명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었죠. 그때 소개를 해드린 책이 있었습니다. 광노현 교육감 사건을 다룬 광노현 버리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23분의 저자가 참여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23분의 저자 가운데 두 편을 쓰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박동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혐의를 뒤집어 쓴 이유가 어떤 실체적인 이유도 없이 오해와 억측과 음모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발탁된 거는 이 희생자로 발탁된 이유는 유태인이었고, 그 다음에 알사스 지방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스파이였다고 몰아붙이기가 쉬웠다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레피스 사건은 프랑스에서 벌어졌었는데 특정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고한 개인을 이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했다. 그러면은 광노현 사건을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광노현 교육감 예를 들어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드레피스 사건으로 봐야 되는지 그 점을 얘기해. 여론 조작의 측면이 이제 가장 흡사하게 닮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했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획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기획을 해서 안 했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흐름이 있다면 그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 조작이 있었고, 특히 그 여론 조작 안에 이 보수 쪽 농객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진보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이 여론 조작에 그대로 말려들었다는 게 너무나 흡사하죠. 그리고 재판부가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재판에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실질적 진실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임무를 띠고 있는 이 법원이, 재판부가 여론에 말려들어가 가지고 이 구조적인 어떤 그 흐름에 이용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특히 드레피스 사건과 비유하고 있는 것은, 드레피스 사건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99년에 재판을 재심을 하게 돼가지고 일단 뭐 유죄 판결은 유지됐는데 이제 사면의 형식으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는 형식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1906년에 가가지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뭐 레빈도네르도 이제 받게 되고, 군대 우리가 그 12년 지나서 이게 특진해가지고 이제 군대 복귀하고 이런 일이 벌었는데, 이것이 그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결국 12년 만에 받음으로써 프랑스 제3공화국이 이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1871년에 시작된 프랑스 제3공화국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이었거든요. 좌파에서 우파에서 다 공격하느라고. 근데 이 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절대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비유한 이유가, 광노현 사건을 우리가 이 진상은 다 밝혀져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레피스 사건 때도 96년에 이미 진상은 다 밝혀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건도 진상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 개인의 진실이라는 게 왜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왜 법을 세워야 되는지 똑바로 이 문제들을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법제도로 바뀔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광명 사건은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다라고 말할 때는 몇 가지 유사한 특성이 있어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론 조작이 양쪽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그 여론 조작의 지식인들이
뭐 능동적이든 아니면은 소극적이든 휘말리면서 이 사건이 증폭되는데 어쨌든 직간접으로 연루 관여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법재판 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광명 사건도 그것과 동일하다. 그죠? 이런 점에서 이게야말로 한국판 드레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론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확 자세한 사연은 이 책에 네. 신동진 보좌관이 쓴 일지가 있죠. 네. 그 챕터에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이제 요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광노현 교육감이 그러니까 뭐 실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 뭐 글 쓸 때는 실명을 말을 하는데 네, 뭐 실명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예, 박명기 후보로 나섰던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것은 2011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검찰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네. 이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근처에서부터 검찰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게 언제냐면은 시간이 지나서 8월 26일이죠. 한 6개월 정도. 근데 이 8월 26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 8월 24일에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주민투표가 이제 개표를 못하고 끝났어요. 3분의 1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26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한 바로 그날 저녁에 검찰이 박명기 교수를 체포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 그날 저녁부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 날 이제 뭐 주로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광노현 교육감을 이제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검찰 측의 발표만 가지고 사실 이거 검찰이 발표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한국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인데 검찰은 안 지키잖아요. 이거를 한 번도 이거 했다고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해도 원래 안 되는 건데 발표를 하면서 그것도 완전히 일방적인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를 자기들 나름대로 짜깁기해서 편집한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신문이 그대로 받아 써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특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속성상 소위 진보 언론이라는 곳이라고 해도 다른 데서 특종을 했을 때 그걸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그때부터 시간도 별로 없는데 탐사 보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이 여론을 이런 종류의 언론 보도를 수용하는 수용자 측에는 이 사건에 관한 이미지는 90% 이상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노현 같은 뭐 진보니 뭐니 하는 사람 깨끗한 척 하던 사람도 별거 할 볼 일 없구나. 돈 걸려가지고 후보나 매수하고 그렇게 됐구나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바쁜데 사람들이 이걸 누가 뒤져보면서 다른 면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도 냈고 검찰이 발표했다는데 검찰이라는 게 범죄자 처벌하라고 국가에서 녹봉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설마 그들이 거짓말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드레피스 때도 똑같아요. 이제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이 독일이 1870년에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알퐁스 도데의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 알사스 지방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알퐁스 도데는 이제 뭐 프랑스 애국주의만 썼지만은 알사스 지방이라는 것은 독일 땅이었다가 프랑스 땅이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프랑스 쪽이 좀 더 많지만 독일 편인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알사스어를 같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블 전쟁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정서에다가
게다가 이제 유태인이고 그리고 알사스 지방 사람이라는 거를 겹붙여가지고 독일 스파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초반에 보도에서 일반 여론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놈이 스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런 형태의 여론 조작이 발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드레피스 때 이 프랑스 여론이 그 낙인을 찍었는데 한국 상황도 유사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은 2011년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제 광명 교육감 측 강경선 선생이 광경선 교수가 돈을 건넸고 그 건넨 돈을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 이제 수사를 물론 내밀하게 진행됐겠지만 공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한 시점은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 지난인 2011년도 8월경이었고 근데 그 시점은 보수 진영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무상급식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시점을 채택한 그것 자체가 일단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보수 언론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던진 혐의죠. 사전 매수 파렴치범, 그렇죠? 사전에 매수한 파렴치범 이런 것들이 쫙 유포되면서 시민들은 일단 각인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뀐다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보수 언론은 뭐 조중동을 비롯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증폭시켜 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제 진보에 속한다고 일컬어지는 언론조차 예를 들자면 뭐 경향신문도 광명 교육감이 선의로 건넸다는 말을 그냥 단칼에 부차한 변명이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조차도 선의로 2억 원을 줬다는 걸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는 사실은 사설의 논조를 보이게 됨으로써 이건 그렇죠? 누구나가 진실 그 자체를 꼼꼼하게 보려는 사람들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다 광노현 저것도 정말 어쨌든 잘못한 짓을 저질렀네 큰일 저질렀네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죠. 이런 여론 조작에 뒤이어서 사실은 지식인들도 이 여론에 그대로 편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동조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진중권 교수가 그 처음서부터 이 일을 제가 뭐 블로그에다가도 쓴 적이 있었는데 어떤 트위터 하시는 분이 저하고 특친 관계에 있는 분이 당시에 저하고 이제 진중권 교수하고 뭐 약간 간접적으로 진중권 교수는 뭐 나를 직접적으로 검명한 적은 없지만은 나는 진중권 교수를 검명해서 한 두세 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진중권 교수가 트윗을 날리면서 어떻게 논조가 바뀌었는지를 저한테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날짜별로 그 27일, 8월 27일, 28일, 29일, 30일 요 사이에서 진중권 교수의 입장이 바뀝니다. 처음서부터 물론 사퇴해야 된다고 이제 처음에는 이거 큰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좀 그 다음에는 이게 사퇴를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왔다가 세 번째는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사퇴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시점이 그 8월 29일 날 동아일보, 8월 30일 조선일보가 뭐 사당동 비밀회동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모든 게 다 입증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나서 그 트윗이 이제 제가 뭐 그걸 보고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황상으로 날짜하고 그 기사하고 맞춰보면 그렇게밖에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 이 대표적으로 뭐 다른 뭐 금태섭 변호사라든지 뭐 조국 교수 이렇게 발언은 안 했지만 이 사람도 사퇴해야 된다, 잘못이다 이런 입장을 취했고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저는 이걸 상당히 이게 이제 이 책의 제목도 광명 버리기라고 이제 나온 이유가 아마 그거라고 보는데요. 뭐 이게 같은 편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뭐 사실 뭐 같은 편이 어디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뭐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을 뿐이고 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같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편이다 아니다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뭐 진보고 뭐 보수가 할 거 없이 보수에 있는 분들도 사회 발전을 원하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뭐 굉장히 건강한 우리 사회적 양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다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죄 없는 사람은 벌을 안 주는 사회가 보다 좋은 사회죠. 뭐 그 이상 더 좋은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죄 지은 사람은 벌 주고 죄 없는 사람은 벌 안 주고 또 죄를 졌더라도 죄 지은 만큼 벌 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아무 죽을 죄를 졌더라도 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회개했으면 조금 봐주기도 하고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분위기나 이렇게 그 풍조의 유행에 휩쓸려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매도하거나 돌멩이를 던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리고 다들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상을 파헤칠 것이냐. 한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상을 확인하고 나서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대목에서 저는 오히려 그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 진영 논리에 빠졌다. 그것도 굉장히 그 유치한 수준의 진영 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양반이 이제 다른 곳에 뭐 한겨레 같은데 기고한 걸 보면 오히려 광명 교수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진영 논리에 빠졌다고 비난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광명 교수가 진보 편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광명 교수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한 게 전두환한테 뭐 전두환이 예를 들어서 그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묻는다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 교수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진 교수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그러니까 뭐 소위 진보 쪽에 속했다는 지식인들이 이제 쉽게 광명 사태를 주장하게 된 이유는 이 진상을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미리.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심리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한국 정치사가 얼마나 어목했는지 뭐 등등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여하간에 이 진상을 밝혀내가지고 법정에서 싸워봤자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걸 미리 포기하고서 그러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물러나 버리라 이런 거거든요. 네. 박 교육감께서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1심 재판 끝나고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근데 그때 이제 뭐 토로한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들이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 너무 세게 나가지 말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변호사 입장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좀 타협해가지고 그다음에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고 재판부 성미를 안 건드리고 조금이라도 뭐 형량을 좀 덜 받는 쪽으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 입장은. 근데 그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야말로 정략적이고 폴리티킹하는 그 수준의 이야기고 진실에 입각해가지고 그 어느 쪽이 옳으냐 그러냐를 보는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한국의 지식인들이 한편으로는 해봤자 진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여파가 진영한테 튀지 않게 하려고 안 그래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진보 진영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얼른 잘라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도, 뭐, 구태여 이제 분류를 한다면, 보수적 성향의 뭐 지식인들 가운데, 예를 들자면, 종교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진실을 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서경성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서울대에서 윤리교육을 가르친다는 박효정 교수님, 또 사회현상을 분석한다는 송호균 교수님. 근데 이분들은 양심의 눈으로 진실을 봤다고 여겨지지 않더군요. 여론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얄팍한 기사를 보고 심지어는 그 교장직을 팔아먹고 한 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나 또 최근에 이제 구속이 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부류하고 동일시하면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예. 네, 거기에 문제가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박 교수님께서 또 지적한 것처럼 진보로 분류됐던 지식인들도 이 불똥이 혹시 진보 진영에 튀어서 예. 자신들이 해나 있지 않을까 털어내기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광노현 교육감은 도덕성의 상처를 입은 것이고 이것은 광노현을 도왔던 시민들 그리고 동지를 배반한 거다. 이렇게 굉장히 단칼에 베버리는 날카로운 표현을 썼어요. 예.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금태섭 변호사의 경우에는 선의로 돈을 줬다는 주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보면은 화가 난다는 이 말을 들으면 사실 너무 어이가 없고 오히려 제가 화가 나는데 진실을 보지 않은 채 이렇게 성급한 표현들을 쓸 수 있는가 사실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는 선상에서 지식인 다수가 동조하다 보니까 그죠? 양심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받아볼 사람들은 극히 소수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선상에서 재판도 이루어졌는데 재판 그 자체도 사실 드레필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된 거죠. 예. 특히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 고등법원이 특히 이제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은데 인상적인 것 있으면 짚어주시죠. 예, 2심 법원의 경우는 이제 재판 자체를 불성실하게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1심과 2심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1심에는 과학교육감이 벌금 3천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명기 교수는 징역 2년형을 받았죠. 맞죠? 3년형이었나요? 네. 3년형을 받았죠. 조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돈 준 사람은 벌금이고 돈 받은 사람은 징역이냐 이런 이제 그 비난들이 이제 우파에서 있었어요. 2심에서는 이제 두 사람 다 1심으로 1년씩으로 맞춘 거죠. 1년 2년이 됐나요? 네, 이렇게 1년하고 1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박명기 교수 쪽 영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1년 반. 예, 1년 반으로. 그러니까 요걸 맞춘 거죠. 이렇게. 그 차이가 이제 있을 뿐이고요. 그 유죄 취지의 그 판결 이유는 똑같습니다.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2심 항소심법 재판이 불성실했다고 제가 그냥 단언을 했던 이유는 어쨌거나 그 판결 이유가 똑같았다고 해도 이 3천만 원형을 1년형으로 바꾸고 3년형을 1년 반형으로 바꿀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 이유가 찾아지려면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근데 단 3번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짜맞추기 판결을 했다 이렇게 이제 광명 교육감 쪽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2심 판결이 불성실한 재판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고 재판부 자체로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면 이제 2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공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번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부분은 1심 재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심 재판은
근데 재판부 그 재판장을 맡았던 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상대적으로 한국의 현실에서 훌륭한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뭐 공판정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200시간에 걸친 그 재판을 했다고 하니까 그 200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설왕설래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다 청취하고 그거를 그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인내입니다. 그것도 이 한국에서 재판관이라면 이거 상당한 권력자인데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칼 등을 쥐고 있는 사람 얘기를 200시간 동안 들어줬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아쉽다고 그분한테 대해서는 아쉽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바로 그 부분이 재판부가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네. 뭐 왜냐하면 그 실체적 진실을 다 밝히고 보면 이거 아닙니까? 처음에 선거 전에 박명기 교수가 사퇴가 불가피하게 된 시점에서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는 살처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왔을 적에 언지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대가를. 근데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고 곽교육감이 거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간에서 좀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민망해가지고 네. 이제 어정쩡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리를 논답시고 이제 박명기 교수 측에서 일을 했던 그 양모 씨라는 사람이 양재원. 네, 이쪽에서 일하던 이분 교수하고 이렇게 동서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고 뭐 해갖고 이제 자기들끼리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그냥 양재원 씨가 그냥 이보은 씨한테 이 돈을 주는 것처럼 해달라. 그러니까 이보은 씨가 내가 무슨 돈을 주느냐, 돈을 누가 주느냐 이런 걸 확정해야지 되지 않겠느냐고 따지니까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건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그냥 주는 걸로 그냥 여기서 그냥 얘만 해달라. 그러니까 아무 의무 조항이 없는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어떤 형태의 선의를 베푼다 뭐 이런 형태로 그것도 곽교육감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거기서 손아의 동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번 그 정도는 얘다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언지를 받았다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곽교육감에서부터 박명기 교수 사이에 이제 몇 가지 다리가 있는데 요 다리 이쪽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 아무 얘기도 없었던 거고 여기서 그냥 설왕설래 뭐 이상한 얘기 좀 하다가 그걸 양재원 씨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저쪽에다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선거가 끝나가지고 박명기 교수가 그런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곽교육감 찾아가서 이제 이행을 요구하니까 뭔 소리냐 해서 이제 그때부터 곽교육감은 김윤태 교수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걸 대충 전해드린 다음에 이건 오해니까 이걸 풀어달라고 강경수 교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강경수 교수가 박명기 교수를 만나서 오해를 다 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박명기 교수가 그 오해를 푼 이후로는 계약이니 뭐 약속이니 하는 얘기는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3자 대지를 하자고 해서 그 양재훈이라는 사람 4자 대지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양재훈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양재훈이라는 사람이 거기 안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못 나오고. 그러니까 박명기 교수가 그 사이에 이제 양재훈 씨한테 전후 사정을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양재훈은 그 자리에 못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일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해가 풀린 다음에는 박명기 교수는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고, 뭐 이제 형 동생으로 옛날서부터 이제 알고 보니까 뭐 충분히 통할 수 있어서 사람이다. 이렇게 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이 시점에서 강경순 교수가 이제 신앙심이 발동해서 자,
이렇게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네. 저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약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야말로 선의로 준 겁니다. 안 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을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의무감에 의해서 준 거죠. 진상이라는 건 그거예요. 진상을 근데 그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재판부가. 그래 놓고는 3천만 원 벌금을 매긴 거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그 판사한테 전화를 했는지 그럴 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여론의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존 로버츠라고요.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엊그저께 오바마 보험법, 건강보험법 위헌 심판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게 진보 보수가 4대5로 이렇게 돼가지고 로버츠가 보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으면 위헌 판결이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존 로버츠가 이쪽으로 와고 5대4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존 로버츠가 제가 전에 들은 얘기 보면 그날 판결문 1급으로 나왔는데 눈이 충혈됐더라고 합니다.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판결을 읽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민의 대부분은 자기 후원자들, 자기 친구들로부터의 압력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 보수파도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거부파한테. 이런 압력을 당연히 느꼈을 거고, 저는 사실 이제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그 압력, 구조적인 형태의 압력으로는, 제가 이제 정치학자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안 될지 의구심을 품을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런 말씀, 아니요. 얘기는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왜 정치학자가 저런 얘기를 하느냐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는데, 정치학자가 얘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학교육이 저는 지금 잘못했다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겠네요. 저 법학교육의 그 구조가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판사가 그냥 줄 잘 서라.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성을 내면하는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1심 재판장조차도 저는 3천만 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여론의 압박,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법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에 대한 법문화, 법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1심에서 이제 검찰이 광명 교육감은 4년을 구형했고요. 박명기 교수는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공판 중심주의에 의거해서 200시간 가까이 그 진실을 이제 청취하는 이렇게 꾸준한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무엇이 실제로 이제 벌어졌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은 박명기 교수는 돈을 달라고 자꾸 이제 채근했다는 점에서 동기가 대단히 불순했다고 여겨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노현 교육감은 강경선 교수의 예를 들어서 의견을 존중해서 그 선의의 2억에 해당되는 돈을 긴급하게 부조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점에서는 권경에 처한 사람들을 강경선 교수가 돕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특히 교육 정책의 수장이면 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제안을 준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그 강경선이라는 친구의 성품의 훌륭함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던 광명 교육감은 또 달리 비서실장 출신이었던 김윤태 교수가 2억이라는, 그러니까 돈을 주면 결코 안 됩니다. 교육감직의 엄중함에 비춰보면 이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택적 문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은 광명 교육감이었다.
그때 선택했던 것은 비록 그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리고 도덕적 책임감을 다소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전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 속에 강경선 교수의 입장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건네주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진실을 적어도 1심 재판부는 봤다.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검찰의 4년과는 달리 3천만 원 벌금형 그리고 박명기 교수에 관한 하는 검찰구형 3년을 그대로 받아서 3년형을 때린 것이죠. 근데 다만 우리 박동춘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그렇게 진실을 봤다면 이건 무죄로 갔어야 온당한 거다. 그런데 벌금 3천만 원으로 교육감직을 사실은 상실로 귀결되는 조치를 내린 것은 좋은 훌륭하신 법관이긴 했지만 여전히 법조계에 흐르는 저간에 예를 들자면 법조계도 관료주의가 깃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들이 기존의 그 주류적 흐름에 나름대로 부응함으로써 때로는 법원장도 되고 싶고 또 더 명예롭게는 대법관도 되고 싶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관료적 이 법원 사회의 분위기에서 이분이 벗어나지 못한 3천만 원 벌금형은 안타까운 판결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2심 법원, 고등법원은 사실 전형적으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그렇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여론, 보수 언론이 추동하는 그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박명기 교수 3년형은 절반, 1년 반으로 낮춰주고 그리고 벌금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광명교육감은 1년으로 올려치기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절충하는 얼버무린 판결을 내린 거다. 그럼 얼버무릴 때는 얼버무릴 만한 사유, 법리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거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아쉽다는 점에서 역시 사법부도 드레피스 사건과 그렇죠? 비슷한 기결로 가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쓰신 글로 주제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쓰신 글은 착한 사마리아인을 처벌하려는 부도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는 광명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고 재밌게도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마라는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도덕률이라기보다는 처세술인 거죠. 이 이야기에 빗대어서 이 사건의 그 진실과 양심의 눈으로 바라다볼 수 있는 시각을 잘 펼쳐주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책에도 이제 썼던 내용이고 제가 그 작년 8월달에 그 프레시안의 칼럼에도 두 번이나 이 비슷한 얘기는 상당히 길게 한 번에 상당히 길게 쓴 적이 있던 얘기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광명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했던 소위 이제 양심을 대변해서 사퇴를 주장한 분들의 논리가 이런 식이죠. 배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마라. 창의밭에서 신발끈 매지 마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걸 흔히들 도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도덕적 어떤 완벽주의를 표상하는 그런 격언인 것처럼 인용을 하거든요.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도 조금만이라도 잘못했으면 너도 잘못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인 것처럼 마치 이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마라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 상관이 가끔 맨 것은 절대 잘못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야 되겠죠. 가끔이 풀어져가지고 그걸 매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 일은 잘못일 수는 없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배나무 밑에서 가끔을 맸을 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사실 속담이 이래서 그렇죠.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얘기죠. 이게 지금 말이죠. 배나무 밑 지나가다가 모자 이렇게 고쳐 썼다고 도둑놈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거 오해 안 해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오해하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네. 오해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조선시대 때 나왔다면은 그 조선시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이상한 분위기였는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건 이제 철저한 강자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목해가지고 한 놈 잡아서 족치고 싶을 때 온갖 핑계를 이제 다 거는 거죠. 이게 진실이든지 오해든지 하지 않고 목적은 저자를 조지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핑계를 대든 저 핑계를 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배를 훔쳤느냐 이걸 봐야지. 저 사람이 남의 배를 훔쳤느냐를 봐야지. 저 사람이 가끈을 맺느냐를 왜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잘못인데 지식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한심스럽다는 거죠. 지식인들은 방관자의 입장이거든요. 자, 한 사람이 배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모자가 비틀려갖고 모자를 이렇게 바꿔 썼다고 해봐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배나무 주인이 엉뚱하게 배도둑 잡아라 해갖고 그 사람을 잡아갖고 지금 못 살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때 옆에 있던 지식인이 말해요. 누구를 탓해야 될 겁니까? 아니 죄 없는 사람 못 살게 하는 배나무 주인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식인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배나무 주인, 이 깡패 같은 배나무 주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당하고 있는 피해자한테 그걸 오해받을 짓을 왜 했어? 너도 처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건 지식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식인은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이 깡패한테 혼날까봐 눈치 보고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깡패 밑에 가가지고 지금 들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처세술이고 보신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사람들 보고 비굴하게 살지 말라라고는 절대 말 못해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저도 시대대로 비굴하게 살아요. 저도 양심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참회록 쓰라 그러면 저도 상당히 길게 써야 될 사람. 그래서 남들 보고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 말 못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비굴하게 산 거하고 양심을 지키고 산 거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비굴하게 사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저는 그거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양심의 대변자인 양, 자기들이 마치 도덕을 대표하고 있는 양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죠. 이건 꼭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로 박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가끔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게 되는데 그 기회를 노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이 정치 검찰의 배나무 주인이 달려들었을 때 사실 양심에 비춰본 지성인이라면 여보 주인장 당신은 무고한 일로 왜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까? 라고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한데 거꾸로 그렇죠? 그 봉변당하게 될 오해로 인해서 봉변당하게 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 시점 그 나무 밑에서 그 각건을 매? 그렇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주 통렬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강릉 교육감의 그 진위가 더 드러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논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세한 연우지 송백지 후존이라라는 말인데 이렇게 봄날 따뜻한 계절에는 추운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자기하고 이렇게 좀 좋은 덕담을 나누는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죠. 근데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다시 말해서 권력을 잡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완전적 호기를 부리는지, 또 아니면은 사태가 나빠졌을 때 저 혼자 살자고 그죠?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가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가의 사람됨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광명 교육감이 처했던 상황은 아주 미묘한 상황이거든요. 달리 말하면은 실제 사실이긴 하지만은 문제 상황이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박명기 교수 진영에서 과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비 보존해 주기로. 왜 선거비 갚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자 광명기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진실을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자신은 선거비 사전 보존에 대해서는 선거 이전에는 단호하게 부응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거 끝난 이후 몇 달이 지난 연후에 알아봤더니 그 이 선거 캠프 간의 두 당사자, 그것도 서로 간에 한쪽은 박명기 교수 진영이고 한쪽은 광노현 교육감 진영인데 동서지간이었던 이제 두 사람이 사실상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합의했었던, 그러나 광노현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는, 그렇죠? 이 얘기에 근거해서 사실은 돈다라는 책을 있었다는 것이죠. 부연을 좀 필요한 게요. 네. 그건 합의일 수가 없습니다. 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전을 어떤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면요. 네. 누가 얼마를 언제 주느냐. 네. 이게 합의돼야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뭐 묵게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액수 자체가 안 정해진 얘기였고 네. 누가 줄 것이냐가 전혀 누가 책임질 것이냐가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던 시기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은 그 합의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뭐 곽교육감이 표현한 게 네. 법률 용어로 정확한 그건 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보은 씨 쪽에서도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네. 하물며 광명 교육감을 그 장소에서 이보은 씨가 대리했다고, 아무리 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다고 해도 이건 대리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리인이라도 대리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10번 이상을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한 얘기를 대리인이 가가지고 그걸 해놓고서 그걸 대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그러니까 네. 두 동서질간이었던 양재원과 이보은 두 사람의 이제 그 구두 약속이죠. 그러니까 네, 약속이라고도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네. 이야기가 두 사람. 네. 어쨌든 그곳에 근거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박명기 교수 쪽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비 보존을 요구하게 되자 광명 교육감으로는 한편으로는 나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합의를 본 적도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김인태 교수 주장대로라면 곽 교육감님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이런 식의 그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을 이제 염려해서 네. 해서는 안 된다. 네. 했던 거고. 반면 이제 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경선 교수라는 분이 어쨌든 그런 상황을 파악한 연후에 따라서 약속이나 합의에 의거해서 돈을 줄 수는 없다. 왜? 약속이나 합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하였고, 그런 선상에서 근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이렇게 파악해서 양자 간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놓고 난 뒤에, 근데 그렇고 나서 보니까 박민 교수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선거 빛으로 쫓기는. 바로 이 상황에서 이제 강경선 교수가 판단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대목이 그렇죠. 박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과 연관되는데 그 점을 좀 들려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뭐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게 채무관계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관계, 전혀 줄 필요가 없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전혀 줄 필요가 없는 그런 돈인데 오히려 줬다가는 자기가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뭐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보수 언론으로부터 이제 먹잇감이 대려한 거를 다 감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험 부담을 다 무릅쓰고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으로 뭐 아주 정확하진 않는데 뭐 조금 거친 비유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하철 선로에 자살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 있는데 차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선로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 건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뭐 무슨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뭐 지하철 관리법
위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 사람을 구했는데 나를 지하철 뭐 선로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약간 뭐 이제 법정에서 뭐 박명기 교수 측에서 뭐 자살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는 여기서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돈을 안 줬을 때 박명기 교수가 뭐 자살했을 거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되면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가 일일비건탄 거고, 중요한 건 강경성 교수가 이해하기에, 강경성 교수님을 뭐 이제 한 대표님도 뭐 잘 아시지만 저도 한 두세 번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분이 굉장히 제 정착자로서 얘기하자면 순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의심하기보다는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 얘기를 좀 의심하는 편이거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 번 만났는데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본인 얘기로는 이제 자살 얘기를 적어도 3번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정이 그렇게 됐을 때 뭐 정말로 그런 극단적 설정할지도 모르는 거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이제 자기가 도덕적인 신앙인으로서 기독교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광명 교수도 같은 신앙의 동지였는데 그런 처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을 도와주기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선악의 이웃을, 공경에 빠진 이웃을 철저하게 선한 마음에서 도운 거예요. 자기가 공경에 빠질 것을 무릅쓰고, 자기한테 굉장히 큰 돈인데, 자기한테도 굉장히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뭐 돈 2억이 무슨 장난이냐 그러는데 뭐 사회에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광명 교수는 돈이 자기가 1억이 있으면 한 7천만 원 정도는 남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에게 내줄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도움이라면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액수는 아니에요. 쉽지 않은 돈이긴 한데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한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줬다. 그래서 이것은 칭찬받아야 될 행위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선의의 그 도움이라는 여지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까 그러니까 뭐 금태섭 교수 변호사 글에 뭐 어떻게 사람을 선의로 돕는단 말이냐 2억 원을.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가 뭐하러 삽니까? 이 인간 사회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돈도 돕고 삽니다. 부모 자식 간에만 부모 자식은 뭐하러 돈 줍니까 남인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급부가 돌아오리라고 예상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한테 급부가 돌아오리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이게 당장 이 일의 대가로 저 사람이 뭘 해준다, 권력을 이용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도와줌으로써 저 사람이 세상에 좀 더 도움이 된다면 그 도움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선한 마음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순환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될 거는 보통 사람들의 행위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거보다 못한 걸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악한 거를.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그 광명거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좀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처벌할 일인가? 도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을 왜 처벌해야 되는가? 이 처벌을 안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고
이 처벌을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는가를 계산해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벌을 하고 안 하고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하면 아까도 언급하셨듯이 공정택이나 최수진 같은 사람하고 이 사람들까지 다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전혀 다릅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유심히 봐야 될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상 말이죠. 재판정에 피고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빨가벗는데 협조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이분들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근데 최수중이 이상득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오늘 한 말하고 내일 한 말이 달라지고 날마다 다르면서 그것도 무슨 연막 피우고 뭐 은폐해 술수해. 이 사람들은 그냥 수색하라면 수색해라, 압수하라면 압수해라, 까발리라면 까발려라. 세 친구가 법정에 나가가지고 옛날 얘기 다 그냥 있는 놈부터 전부 다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법정에 협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칭찬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